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이베이와 아마존에 추억의 우리 간식 달고나 키트가 등장했습니다. 배송비 더해서 우리 돈 6만 원이 넘는다는데 없어서 못 판답니다. 트레이닝복, 가면, 양은 도시락 같은 굿즈들도 인기가 뜨겁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짐작되지요. 세계 76개 나라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이 드라마의 시나리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는 찬밥이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극본에 직접 쓴 황동혁 감독은 낯설고 비현실적이라며 누구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 생경함의 가치를 알아본 건데요. 한국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1년 동안 4,100억 원을 벌고 5,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가성비 봤다거나 추가 수익 배분 없다 꼬집어도 중요한 건 그들이 번 것보다 더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만든다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거둡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는 얘기죠. 9월 30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의혹이 뜨겁죠. 여야 간의 의견도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형 개발 사업의 특징은 작은 시행사가 큰 시공사를 부린다는 점인데요. 이게 남들도 그러는 건지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인지, 그리고 판교 일대, 성남 일대에서 다시 의혹이 일고 있는 여러 지역들은 괜찮은 건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연결해 대장동 의혹 관련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3년 반 동안 중국 자본이 국내 아파트를 3조 원어치 쓸어 담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군요. 그리고 10월에 2차 사전 청약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2차 대책의 예정지구 지정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 부동산 대책 어떻게 될지 10분 경제에서 정리해보죠. 박연미의 경제픽. 10월 15일부터 국내 최대의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이 열립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체한다고 하는데 BTS의 멤버들도 상당히 이 예술 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아주 유명한 아트 컬렉터로 알려져 있는 게 제이홉, RM 등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왜 미술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미술 시장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함께 알아볼게요. 경제탐사. 지난 8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썼는데 이른바 셀러리 캡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여자 선수들의 셀러리 캡, 이걸 고려할 때 그 구단별로 남녀 간의 차이가 제법 크다는 얘기인데 데이터로 셀러리 캡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서성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증시 어땠습니까? 뉴욕부터 가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반도체 업종 등 개별 업종의 부진으로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전일에 이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한 점이 부담을 줬고요.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장 후반 나스닥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하원의 부채 한도 협상 법안 표결 발표 등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에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합권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무슨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요? 네, 어제는 상원 이제 청문회에 가서 여러 가지 매파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미 증시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을 좀 유도를 했다라면 오늘은 이제 ECB에서 유럽의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그 전보다도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국제금리가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욱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높은 인플레가 유지가 될 거고 내년까지도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점이 좀 부담을 줬고, 전체적으로 9월달 FOMC 때의 기자회견이라든지 그 전날 상원 청문회 때보다도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미 증시가 장 후반에 잠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쵸. 미국 정치 불확실성, 그러니까 셧다운, 미국의 정부가 멈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폴트가 나서 파산이 된다, 이런 식의 언론 많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민주당 상원에서는 그 셧다운과 관련된 법안을 조만간, 오늘, 이제, 표결에 붙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오늘 표결할 것이다. 결국 장 시작하기 전에 아침 7시 정도에 그 하원에서 표결을 했고 이게 통과가 됐어요. 대체적으로 공화당은 셧다운이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을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번 통과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이걸 반대해 왔었던 민주당 내에 야당이라고 칭하는 조만친 상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중도 성향의 의원들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장 요즘 좀 어려운 편인데 오늘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일단 어제 미국장에서도 보면 휴렛 패커드가 좀 4% 넘게 급락을 했는데 PC 사용 PC 지출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밀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어제 그제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약보합으로 출발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반발 매수세와 일부 매물이 이제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원화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해도 1,190원 이거 돌파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1,186원 그래도 어제보다도 5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구두개입이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환율 흐름이 만만치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꼭 해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 한번 빨리 앞당겨 보자고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SNS 이벤트 중인데 인스타그램에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계정 팔로우 하실 수 있거든요. 게시글 좋아요 눌러주시면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벌써 와주셨더라고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국적 개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시행사가 큰 시공사를 부린다 해서 사람들이 보통 시공사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시행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행권을 받아서 해당 토지를 수용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이런 의혹 중에 하나가 이번 대장동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개발 사업 하나의 수익이 몇천억 원씩 나는구나. 국민들이 이번에 처음 아셨을 텐데 이 단지가 별로 큰 단지가 아니거든요. 5,900여 세대니까 더 큰 단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 개발 사업이요. 이 시행사 끼고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남들도 이렇게 합니까? 대부분 PF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 또 지구 단위로 개발하는 경우 신도시 개발하는 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시행사라고 하는 그 자본금이 열악한 상태에서 주택사업면허만 내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지상에 짓는 건물이 이제 상가 건물이든 아파트든 주택이든 간에 시공사라고 하는 이제 건설사가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부리는 꼴이 되죠. 네. 대부분 개발사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 시행사 선정 과정이나 시행사들의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다. 이번 대장동 사건도 결국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천문학적으로 수익금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뭐 네. 여러 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는 주장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기 단축이 이뤄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 이게 상대적으로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상당히 짧은 거지요. 개발 사업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를 분양받아서 바로 건물을 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시행사들은 그런 걸 많이 하고요. 1억 천금을 누리듯이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택지를 수용해서 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택지를 수용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짧아도 5, 6년, 10년은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 방식이면서도 공영 사업자 방식으로 민간 합동 방식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이렇게 그 토지를 매수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민간 사업자 방식보다는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그 사업은 확실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또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요. 또 수용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낮은 가격으로 수용할 수도 있어요. 민간 사업자 같으면은요. 건설사한테 무리한 요구도 합니다. 토지 수용자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유리하죠. 그러면 교수님 그 민간 개발에서 공영 개발로 대장동 그 택지 개발 사업이 변경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민관 공동 개발로 방향을 틀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게 애당초 LH가 진행하던 사업이었어요. 규모도 작았고 그 사업을 매몰 비용까지 물어주면서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과정에 성남시가 참여한 거죠. 그래서 성남시가 이 지역을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면적이 29만 평 가까이 됩니다. 엄청 큽니다. 네. 민간 사업자가 이렇게 29만 평씩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공공개발하지. 근데 이제 이 과정에 그 성남 도시공사가 토지 수용권부터 모두 이렇게 끌어들였던 이유는 애당초 그 지역을 개발 진행했던 LH가 매몰 비용까지 물어주면서 물러갔지만 수익이 날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좀 투명치 않은데, 네. 이거 개발할 때 이제 그 PF 방식으로 가거나 PFV 방식으로 가는 경우는 자기 자본은 적은데 이제 외부의 금융기관에 돈을 끌어들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SPC라고 하는 특별 목적 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AMC라는 자산관리회사가 있어요. 이 어셋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그런데 3개 업체가 응사를 했는데 2개 업체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죠. 그리고 그게 배점이 되게 높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요. 나머지 2개 회사는 그 20점짜리 항목을 왜 안 채워서 냈을까요? 이게 아마도 뭔가 있지 않나 좀 석연찮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2개는 들러리가 되고 하나하고 1대1로 수익 계약하는 꼴이 돼버렸죠. 그게 바로 성남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교수님께서 저녁에 늦게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백현지구 같은 경우에도 연구용역 업체가 사업권을 수익 계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백현지구가 지금 이게 위치가 성남시에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수익 계약을 하기도 합니까? 이게 이제 2가지인데요. 저도 뭐 학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나 전문가들이 그 용역 사업을 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고 A라는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제한 용역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자만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수익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개발 사업이 아니고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 연구 용역 사업을 했던 사람이 시행사로 둔갑돼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계 그 연구 용역한 사람들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연구이나 학회이기 때문에. 근데 백현동 같은 경우는 연구 용역을 제안했던 사람이 사업 시행자로 둔갑됐다고 합니다. 이건 좀 석연치 않지요. 자,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 대장동, 백현지구 다 이 성남시 안에 있는 지역들인데 두 곳 다 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좀 어색하다. 이거 좀 상식선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네. 이번에 국민들이 굉장히 놀랍고 의아하기도 했던 게 시행사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이 수익이 과도하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원래 이 개발 사업 시행을 하면 조 단위로 수익을 보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 단위로 그 수익을 내고요. 아주 큰 시행사 같으면은 몇천억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파트를 짓거나 뭐 다섯 동, 열 동, 천 가구 이래 두실 때에는 몇백억 정도는 수익을 내요. 근데 시행사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땅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일부 집어넣고 PF를 일으킨 다음에 건설사가 짓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했다는 대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돌아오죠. 그래서 한동안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남역에서 테란로 주변에 시행사가 한 2,000개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하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억 창금을 늘린다는 그런 것 때문에 네.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시행사가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0개 기업체 중에서 10%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번에 대장동 사건,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 것만은 분명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자본이 그 적은 데다가 큰 자본을 끌어오는 그 능력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이제 수익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큰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역할, 그 능력이 있었느냐,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대장동 같은 경우는 끌고 올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민간 사업자 방식 같으면은 믿음이 좀 덜 가잖아요. 근데 공영 사업자 방식도 아니고 민간 합동으로 공공이 참여했다면 공공이 인정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금을 끌고 들어오기가 쉬워요, 사실은. 제가 자금 흐름을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네. 개인이 사업하는 것과 공공이 참여해서 사업하는 거는 이 자금 조달 그 방법이나 또 그게 달라요, 좀. 쉽게 그렇군요. 들어가요. 지금 이 관련 사안들은 뭐 정체적으로 쟁점이 됩니다만 편견 없이 보더라도 이상한 구석이 참 많습니다. 수사 결과 지켜볼 건데 교수님,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럼요. 해야 됩니까? 우선은 그 택지 개발이나 또는 신도시 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6%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수입을. 그게 정해져 있나요? 사업은, 네.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그 수익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면 경남 김해의 그 장유동의 유라지구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민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수익을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6% 제한했어요. 근데 제한하지 않으면 남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거를 좀 방지하려면 적어도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자본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수익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 사실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고 정부가 떠들면서 사실 개발 이익을 그대로 다 줬잖아요. 네. 이건 불로소득이거든요, 사실은. 토지를 개발하면서 생기는 집가 상승이니까. 그렇죠. 비용을 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익 제한 방식, 이 두 가지는 꼭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함께. 이게 또 너무 강하게 규제하면 또 위축될 수 있으니까 시장 논리에 맞게 적정한 선에서 자본금과 수익 제한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사나요? 예, 외국인의 그 국내 아파트 보유 건수가 2년 만에 32%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가 2배 정도 늘었고요. 주택 보유는 3배 정도 늘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하면 2년 만에 32%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인 셈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전체 7,235건 가운데 중국인이 63%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미국인이 16%, 캐나다인이 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 국적자가 43%가 조금 안 되고 미국 국적자는 5%가 조금 안 되니까 중국인하고 미국인이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전체로 보면 아직까지는 중국인의 비중이 미국인보다는 좀 적은데요. 이 최근의 매입 건수는 중국인이 확실히 많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중국인 매입 건수는 10년 동안 1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5개월간의 중국인 주택 매입은 전체 외국인 매입 건수 중에서 72%가 중국인이고요.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도 7,653억 원에서 2조 8,266억 원으로 10년 동안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더라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혹은 취등록세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각종 규제를 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규제가 없어서 외국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뛰어들어도 막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세 체납액이 99조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예,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받지 못한 국세 누계 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보통은 5년이고 10억 원 이상의 체납은 10년인데요. 이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체납액을 모두 합친 숫자가 바로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 체납액 중에서 90%는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이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정리중 체납액입니다.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그게 전체 체납액 99조 가운데 약 10조 원, 10.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혹은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인데 이게 무려 88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네. 전체 체납액의 90%나 되고요. 그런데 이게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정리보류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돌려서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이 되면 강제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3기 신도시 2차 사전 청약도 시작이 되죠? 예, 오는 10월 15일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2차 사전 청약이 모집 공고를 시작합니다. 2차 사전 청약 대상지는 성남 낙생과 의정부 우정을 포함한 총 11곳이고요.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남양주 왕숙이 처음 사전 청약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사 대책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그리고 본지구 지정을 올해 안에 각각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후보지 총 56곳 가운데 서울의 증산 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17곳이 평균 115일 만에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6월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42일 만에 3분의 2 주민 동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홍 부총리는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올해 안에 본지구 지정 착수까지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럴 경우에는 민간 사업 기준으로 원래 3, 4년 정도 걸리는 절차가 1년 안으로 단축되는 겁니다. 네, 모쪼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굉장히 복잡한 이 대장동 사건 좀 설명해달라는 의견들이 유튜브에 많으시네요.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정치 다 걷어내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여기에 들어간 기본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의 자본금 회사, 자회사인 천화동인에 들어간 돈이 다 합쳐서 3억 원이죠.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400억 원의 사채에 가까운 비싼 이자로 돈을 끌어와서 시행 사업을 진행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인허가권에 대한 의혹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가 궁금하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정치, 진영 이런 걸 덜어내고 보시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왜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금융 컨소시움이 선정이 되었느냐. 아마 여기에서부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오늘은 미술시장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한국의 유명 팝아트 작가 이동기 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BTS 제이홉의 솔로 음원 치킨 누들 스프 커버가 바로 이동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다음 세대인 김지희 작가 작품을 보고 왔거든요. 개인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 산업 디자인에도 접목이 많이 돼서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 특히 MZ세대가 참 열광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달리와 감자탕이라는 드라마도 지금 방영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도 아트 컬렉터들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정도 평가가 가능한 국내 미술시장 아트페어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왜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세종대학교 문화산업경영 융합전공의 김보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 고흐, 앙리 마티스, 모네, 르누아르 세계적인 화가들 전시회가 끊임없이 한국에서 열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미술관은 왠지 내가 가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트 컬렉터라는 게 어제 무슨 퀴즈를 다 물어봐주는 유재석 씨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젊은 아트 컬렉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돈 없는 사람이 이 관심 가지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치상으로도 미술 시장이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양대 경매사인 서울 옥션과 K 옥션에서요. 지난 상반기, 올 상반기 낙찰액이 1,300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총액이 517억이었는데요. 이것만 비교하더라도 3배를 넘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주요 이 경매 낙찰률도 90%를 넘나드는 그런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 열렸던 아트페어 화랑미술제에서는요. 네. 최대 관람객 수인 48,000명이 왔다 갔고요. 또 부산에서 열린 부산 아트페어에서는 매출 총액 350억을 기록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표현이 약간 저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술 작품은 사실 기본적인 단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미술 시장에 젊은 손님이 많아지고 호황을 누린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낮은 금리 그리고 부동산 규제 등으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요. 미술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미술품 구입에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취득세나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천만 원 미만의 미술품 혹은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 조각작품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트테크 혹은 세테크라는 용어도 새로 생겨났고요. 세테크요? 네. 그리고 미술에 관심 없던 40, 50대도 신규 컬렉터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고가의 명품보다 작품 한 개를 한번 구입해 보겠다라고 하는 20, 30대의 컬렉터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BTS의 RM, MZ세대의 미술열풍에 불을 지핀 주인공입니다. RM이 보는 책 하면 보통 13쇄, 14쇄 간다고 하고요. RM이 좋아하는 그림, 이거 MZ세대에게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기존 세대와 MZ세대의 컬렉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MZ세대는 무엇보다 다양한 투자 방법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실제로 한정판 상품을 구입한 뒤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는 리셀 테크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무엇보다 부동산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것보다 당장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죠.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고가의 블루칩 작가의 작품
작품보다는 자신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구매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고가의 굉장히 이미 유명한 작가 작품들보다도 접근 가능성이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자, 미술 작품 투자에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한 젊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투자할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미술 시장은 이론적으로 그 작품 거래의 최초성 여부에 따라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즉, 시장에 처음 나오는 1차 시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갤러리와 아트페어가 있고요. 2차 시장, 그러니까 재판매 시장으로는 옥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K-팝 스타들이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미술 작가들도 갤러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전문 용어로 전속 작가 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갤러리 입장에서는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갤러리 입장에서는 이 소속 작가의 새로운 작품, 신작을 위주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도 이제 작품을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갤러리하고 미술관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것도 네. 좀 알려주세요. 미술관은 작품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대중들을 위해서 감상과 그리고 소장품의 어떤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갤러리는 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작가를 발굴하고 전시하는 영리 목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미술관은 티켓을 끊고 들어가시죠. 그런데 갤러리는 대부분 관람비가 없습니다. 자, 갤러리 통해서 그림 구입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작품을 구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한 번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신작 위주의 새로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작품 구매 후에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에 굉장히 취약한 점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작품 보관이라든지 보존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구입한 작품을 재판매할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갤러리를 방문해서 사실은 이 작품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선뜻 망설여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미리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작가들 보시고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갤러리에 문의를 하거나 이 관심 있는 작품, 작가를 찾아서 발품을 파는 게 저는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에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다른 방법으로는 그 국내외에 여러 갤러리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아트 페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200개 내외의 갤러리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각각의 부스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이제 판매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갤러리 입장에서는 갤러리를 대표하는 작가들 그리고 작품들이 선보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는 10월 15일부터는 키아프 서울이라는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말고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은 아트 페어들이 온라인 뷰잉룸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의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라인을 통해서 전시와 판매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작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 그리고 뭐 스튜디오 풍경, 작가와의 대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함께 선보일 수 있어서 이 대안적인 판매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 200여 개의 갤러리 부스를 일일이 다 돌아다니다 보면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에 반해서 온라인 뷰잉룸은 대부분의 작품들의 가격이 공개되어 있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부담 없이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키아프 외에 또 다른 아트페어들도 열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아트바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아트페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바젤 페어는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상에서 지난주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미술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성황리에 잘 맞췄고요. 올해 이제 우리 키아프도 코엑스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화점에서 미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상품? 미술 작품을 네.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이런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계에서는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거,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전시하는 정도로 여겼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백화점의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그림 쇼핑을 본격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백화점들도 미술품 판매까지 나서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동탄에 문을 연 한 백화점은 세계적인 예술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부터 국내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100여 점을 백화점에서 전시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백화점 최초로 그 오디오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슨트라는 게 작품에 대한 해설을 도와주시는 미술관에 그렇죠. 계신 선생님들이시죠? 네. 보통 이제 자원봉사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가나 이제 작품에 좀 애정이 있으신 분들을 교육해서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게 그 접점을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런데 미술품이라는 것의 가격이 어제 그 유재석 씨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특히 설치 미술 같은 경우에는 난해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어제 등장했던 건 바나나 하나에 1억 5천만 원. 네. 이 바나나는 어차피 생명을 곧 다할 것인데 이 가격에 대한 동의라는 게 결국은 주관적으로 내가 보기에 이게 작품이면 그 가격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15만 원 정도로도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남 얘기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례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백화점에서의 미술 작품 판매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한 백화점은 그 갤러리와 같이 협업을 해서 비대면으로 예술 작품을 관람하고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집을 또 방문해서 그 집의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미술품을 제안하는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특히 유통업계를 통한 플랫폼에서는 15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동 구매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요즘 굉장히 네.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분야죠. 그러니까 분할 투자 혹은 이제 조각 투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부동산도 나눠서 투자할 수 있지만 미술품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인데요. 고가의 미술 작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해서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네. 그 작품을 재판매해서 그 생긴 이익을 그 지분만큼의 비율로 나눠 갖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주식회사 같기도 하고요. 네. 리츠 투자 같기도 하고 공동구매라고 하니까 왠지 그 옛날에는 온전히 내가 갖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기성세대들은. 그런데 아무래도 MZ세대가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시장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의 어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투자자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술품 공동구매다 하면 저희는 경제발전소라 그래서 교수님 미술품 공동구매를 했을 때 보통 투자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수익률이?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용어로 케바케라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이 공동구매 플랫폼 중에 한 곳에서 박서부 작가의 작품을 3억 5천만 원에 공동투자로
100만 원씩 네, 음. 모집을 했습니다. 네. 350명을 모집했는데 놀라운 것은 1분 30초 만에 45명이 참여해서 바로 마감이 됐고요. 예. 채 이제 두 달이 안 되는 56일 후에 이 작품을 재판매했는데요. 5억 원에 판매가 됐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약 한 40%가 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꽤 높은 케이스였는데 공동구매로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요. 하나, 여기에 45명의 지분이 있다고 하면 누구 집에 걸어놓지? 이런 작품은 유명해도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건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플랫폼마다 다른데요. 지분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하는 프라이빗 갤러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 공동 투자 방식을 대중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누구나 그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품을 지분 소유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고가의 미술 작품 하면은 그동안에 뭐 정경유착이랄지 이런 데 등장했던 유명한 작품이 사실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로 미술품을 투자하고 거래하는 게 혹여 세금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제268조에 따르면 이 미술품을 만약 공유물로 간주한다면 각 분할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간 매매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원칙적으로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은 있죠. 하지만 이런 법적인 문제보다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내가 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내가 희망할 때 과연 판매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셔서 어떠한 플랫폼이 가장 안전한지를 좀 따져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래를 주선하는 플랫폼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막 미술품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작품 보는 눈이랄지 아니면 투자의 팁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귀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술 작품보다 사실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는 많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 중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작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로서만 접근을 한다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적정한 매도 시점을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작품도 즐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향을 좀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러려면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요. 또 여건이 된다면 내가 선호하는 작가나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품에 대한 공부 결국은 투자, 작품을 보는 눈 다 이게 경력에서 나오는 거군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문화산업경영융합전공의 김보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지금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후둥맘님, 아오씨님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대장동에서요. 화천대유 천화동인 자본금 상관없습니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얼마였든 자본금이 작은 회사가 이 시행권을 담보로 해서 사채에 가까운 이자로 400억 원을 이른바 시쳇말로 땡겨왔다. 그런데 그 돈을 땡겨서 수천억 원을 벌었다. 이게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달마도가 돈이 들어오는데 도움이 됩니까? 해바라기 그림이 도움이 됩니까? 이 친정사전 볼 것 없다님, 좀 모르겠어요. 근데 달마도는 약간 이게 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운을 좀 좋게 한다 이런 그림 아닌가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남녀 배구의 연봉 차이, 이른바 구단별로 가지고 있는 셀러리 캡 문제가 사실 KBS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올림픽 기간에 저 구단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그래서 생각보다 연봉이 낮다더라. 연봉을 낮춰서 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성별에 따른 문제도 있고요. 구단별로 샐러리 캡을 정하는 이유도 아마 있겠죠. 오늘은 얼룩소의 에디터 산디님 모시고 그 문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샐러리 캡. 여기 먹는 샐러리 아니고요. 월급 얘기하는 거 맞죠? 네네. 샐러리에 캡을 씌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구단에 소속된 선수들의 연봉 총액을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을 샐러리 캡이라고 하는데요. 한 팀에 소속된 모든 선수들의 연봉의 합이 특정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리그에서 구단 간의 재정 상황이 아무래도 다 다르다 보니까 재정에 여유가 있는 구단이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고액 연봉 계약을 해서 모두 가져가 버리는 그런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요. 리그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안에서 어느 한 팀에 좋은 선수가 집중되는 걸 막는다. 지금 만약에 이제 축구로 생각한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거의 그 어벤져스 팀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름하는 네이마르, 메시 이런 선수들 다 모여 있는데 배구 리그에서는 이 선수들이 요 팀에만 다 모이지 않게 요 모자를 좀 씌워놨다는 얘기인데 네. 김연경 선수의 경우에는 특히 그동안 성별에 따라서 연봉 차이가 심하다 이런 문제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소프라이즈가 팩트 체크를 하셨다는데 데이터로 보시면 어때요?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 샐러리 캡이 도입된 게 2005년, 2006년 시즌부터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샐러리 캡 같은 경우에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11.7억 원 정도였고 여자부는 6억 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샐러리 캡은 사실 여자 배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도입부터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게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샐러리 캡이 남자부와 여자부 모두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잠깐 좀 표를 소개해 드릴까 싶은데요. 소프라이즈 선정 답변에 올라왔었던 표이기도 한데 시즌별로 남자부와 여자부의 샐러리 캡 추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게 보이기는 하시겠지만 빨간 색깔로 보이는 라인이 여자부의 샐러리 캡이고요. 파란색으로 위에 있는 게 남자부의 샐러리 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샐러리 캡이 2020, 2021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자부 같은 경우에 23억 원이었고요.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3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때 좀 샐러리 캡이 많이 줄어들었던 시즌이에요. 이때가 격차가 8억 원 정도였는데 이때까지는 괜찮겠다. 문제가 좀 해결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가 됐던 것은 여자부의 샐러리 캡이 2022-23 시즌까지 23억 원으로 쭉 동결이 됩니다. 3개 시즌이 동결이 되면서 반면에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샐러리 캡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2022-2023 시즌이 되면 41.5억 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샐러리 캡이 절대적인 차이가 18.5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서 이제 선수들 간의 연봉 차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숫자가 작아서 구체적으로는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남성 배구단, 여성 배구단 사이의 그 구단별 샐러리 캡의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프로 스포츠도 결국은 프로의 세계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몸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샐러리 캡 또는 연봉의 차이가 나는 거는 선수들마다도 당연히 다 차이가 나는 것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다만 그 근거가 합리적이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제 서프라이즈에 제안을 주셨던 답변 같은 경우에는 샐러리 캡의 원인이다. 샐러리 캡 격차의 원인이다라고 생각되는 요인들을 하나씩 검토를 해주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경기의 수입니다. 실제로 남성부가 여성부에 비해서 경기 수가 더 많아요. 2014-2015 시즌 이후로 남성부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에 팀당 36번 경기를 뛰고요.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팀당 30번의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자부가 여자 배구보다 경기 수가 팀별로 6경기가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 정도를 더 많이 뛰게 되는데 20% 더 많이 뛰는데 연봉은 2배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좀 근거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경기 수 차이에 비해서 연봉 차가 지나치게 높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바로
올해 있을 시즌이죠. 2021-2022 시즌에는 여자부의 한 개 팀이 추가로 창설이 됩니다. 바로 오늘 창단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AI 페퍼스라고 하는 네. 제7구단이 창단이 되면서 7개 팀으로 동일해지게, 남자부와 여자부가 동일해지게 됨에 따라서 여자 배구의 리그의 경기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자부의 셀러리 캡도 경기 수 증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증가를 해야 하는데, 여자부는 3개 시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러리 캡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일단 경기 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래서 네. 연봉이 좀 차이가 난다. 그 고려할 수 있는데 20% 더 많이 뛰는 게 연봉이 2배까지 차이 날 일이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프로스포츠는 결국은 관중이 얼마나 드느냐, 네. 광고가 얼마나 따라붙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혹시 남자 경기가 관중이 훨씬 많은 건 아닌가요? 실제로 관중 수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남자부가 여자부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랬지만 2014-15 시즌부터는 여자부의 관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남자부의 관중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2018-19 시즌에는 여자부의 평균 관중 수가 남자부의 평균 관중 수를 넘었고요. 추월했고, 2019-2020 시즌에는 남자부의 평균 관중 수가 1,959명, 여자부 같은 경우에 2,170명으로 그 차이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초에 있었던 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를 하면서 그 네. 추세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시청률 데이터를 같이 모아야 하는데, 2019-20 시즌에서 여자부의 시청률이 남자부 시청률보다 더 높았고요. 그리고 2020-21 시즌 역시 그 차이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소프라이즈에 올라왔었던 그래프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여자부의 평균 시청률이고, 네. 파란색이 남자부의 평균 시청률입니다. 아하. 네,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쭉 이어서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의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여자부의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쌈붙이자는 건 아닌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경기 수의 차이, 그 시청률도 지금 여자 리그가 좀 더 높다고 하면 셀러리 캡이 2배까지 차이가 날 거냐, 요거는 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비단 배구만 그런 건 또 아니고요. 네. 자, 지금까지 얼룩소의 에디터 산디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 하네요. 프로젝트 얼룩소에서 좋은 일 하신다고요? 네, 얼룩소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오늘인데요. 바로 오늘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룩닷소로 들어와 주시면 얼룩소 서비스를 프로젝트 제로를 참가해서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글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까요?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금 증시는 어떻습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달러 환율이 3원 상승까지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현재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섬유유복, 통신, 기계, 건설 뭐 이런 쪽들이 올라간 반면에 화학, 은행, 비금속 광물 이런 쪽들은 약세를 보이는 업종 차별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후장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최근 들어서 매물이 나왔었던 게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잠시 후에 이제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또 방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10시하고 10시 45분 두 번의 경제지표 결과를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증시는 부디 활짝 좀 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힘내봐요. 특히 제가요. 녹용 세트 당첨자 별하나 나무 네 그루님입니다. 저희 식구시죠? 고맙습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